오늘은 삼국지에서 총나라의 군주인 유비가 가장 아끼던 책사라고 알려진 법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나라의 국력이 기울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역시나 이릉대전의 패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유비가 오나라 정벌에 실패하면서 총나라의 국력이 기울자 제갈량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법효직이 살아있었다면 능히 주상을 제지해 동쪽으로 가시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동쪽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절대 형세가 위태로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비가 오나라를 정벌하러 동쪽으로 갈 당시 많은 신하들이 유비를 말렸지만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결국 이릉대전에서 대패하게 되었는데, 제갈량의 말에 따르면 유비가 다른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법정의 말은 상당히 귀담아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176년 옹주 부풍군 미연에서 태어난 법정은 196년 천하의 기근이 들자 같은 군 사람인 맹달과 함께 촉으로 들어가 유장의 신하로 일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광안군 신도연의 현령이 되고 그 뒤 군의교위에 임명되기는 했지만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품행이 바르지 않다고 비방받은 적이 많아서 중요하게 쓰임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죠. 익주별과 장송이라는 사람이 법정과 서로 친했는데 이들은 만나면 함께 큰일을 하기에 유장은 부족한 주군이라며 늘 남몰래 탄식하는 날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익주가 주변의 제후인 장로의 위협을 받자 유장은 장송을 조조에게 사자로 보내 도움을 청했으나 막상 조조는 익주를 시골촌 동네 취급하며 장송을 무시했고, 이후 유비를 만나 환대를 받고 돌아온 장송은 조조와 관계를 끊고 유비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권했죠. 유장은 장송의 말에 넘어가 유비를 불러들이기로 했고, 장송은 유비에게 보낼 사자로 법정을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유비와 법정은 첫 만남을 가지게 되죠. 유비를 만나고 돌아온 법정은 장송을 만나 유비가 웅대한 계략을 갖추었다고 칭찬하며 장송과 은밀히 협력해 유비를 주군으로 추대하기를 원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장은 조조가 장로를 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로 다음은 자신이 될까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죠. 장송은 유장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유비를 맞아들인 후 그를 앞세워 장로를 공격해 한중을 차지하면 조조도 감히 쳐들어올 마음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유장을 설득했죠. 유장도 장송의 말을 그럴듯하게 여겨 유비를 불러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법정을 보내 유비를 맞게 했는데, 이때 법정은 은밀히 유비를 만나 장송이 내부에서 호응하기로 했으니 익주를 차지해 유약한 유장을 군주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익주의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조조와 겨뤄볼 것을 권했죠. 유비도 법정의 말을 옳게 여겨 일단 유장과 만난 후 장로와 맞서 싸울 것처럼 병사들을 끌고 가맹관으로 가놓고서는 장로를 공격하는 신용만 하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 인심을 후하게 베풀어 익주 지방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인 212년에 손권이 조조에게 공격을 받자 손권은 유비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유비는 유장에게 조조가 승리한다면 형주를 통해서 익주로 공격이 들어올 것이지만 장로는 한중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으니 우선 형주로 가서 조조를 막겠다고 전달하고 병사 1만과 군수물자를 부탁했죠. 하지만 유장은 그런 유비에게 겨우 4천의 병사만 빌려주고 물자도 요청한 양의 절반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유장의 태도에 분노한 유비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유장을 공격할 마음을 굳히게 되었고, 이후 전투에서 참모로 데려왔던 방통이 전사하게 되자 형주에 있던 제갈량까지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끝내 익주의 수도인 성도를 포위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익주의 촉군태소 허정이 성을 넘어 유비에게 항복하려 했지만 병사들에게 들켜 붙잡혔는데, 워낙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던 유장은 배신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정신도 없었기 때문에 허정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장이 항복한 후 유비는 자신에게 항복하려 했던 허정을 박하게 대접하며 그를 자신의 신하로 쓰지 않으려 했죠. 이에 법정이 유비를 찾아가 허정은 비록 헛된 명성만 높고 능력은 없는 자이지만 이미 그의 명성이 사방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만약 그를 예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주공께서 어진이를 천대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고, 법정의 말을 들은 유비는 허정을 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목황우전에 따르면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후 손부인이 오나라로 돌아갔으므로 신하들은 유비에게 목황우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권유했고, 유비는 그녀가 유장의 형이었던 유모의 미망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 목황우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꺼려하고 있었는데, 법정의 조언을 듣고는 바로 목황우를 부인으로 삼았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장비전에 따르면 익주가 평정된 후 제갈량, 법정, 장비와 관우에게는 후한 포상을 내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앞에 4명과 차이를 두어 포상했다고 돼 있는 걸로 봐서 유비가 법정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법정은 촉군태수이자 양무장군의 지위를 받게 되었는데, 그는 사소한 원한까지 잊지 않고 되갚아주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권세를 얻게 되자 평소 자신을 헐뜯었던 몇 사람을 잡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때문에 사람들이 제갈량을 찾아가 법정이 하는 행동이 너무 지나치니 장군께서 주공께 여쭈어 그의 권한을 좀 줄여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들에게 주공께서는 북쪽으로는 조조의 강성함을 두려워하고 동쪽으로는 손권의 핍박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그의 동생인 손부인마저 곁에서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늘 겁내시면서 지내셨소. 그러다 이제 법정을 만나 주공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됐으니 내 어찌 법정을 견제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소라며 오히려 법정의 편을 들어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갈량이 유비를 도와 촉을 다스릴 때 엄격한 법을 내세워 통치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이를 본 법정은 한고조 유방처럼 자비로운 정치를 베풀자고 주장했고 제갈량은 이전 군주였던 유장이 그런 식으로 나약하게 나라를 다스린 탓에 지금 입주가 이 꼴이 된 것이라며 그의 말을 반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과 법정이 서로 추구하는 길이 달랐음에도 제갈량은 법정의 능력만큼은 매우 높게 샀다고 하죠. 그런 법정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총나라의 전성기라 볼 수 있는 한중공방전입니다. 당시 한중을 지키던 위나라의 장수들은 조홍이라는 확고부동한 주전과 전국구 명장으로 발돋움 중이던 장압, 조씨 집안의 차세대 기대주 조진, 서부의 특금 유망주 곽회 등 무력과 지략을 모두 갖춘 뛰어난 장수들이었죠. 217년 법정은 유비에게 조조가 장로를 항복시켜 한중을 평정했음에도 이 기세를 타고 파촉을 공격을 해온 것이 아니라 하후연, 장압을 남겨둔 채 자신은 황급히 북쪽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시 내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후연과 장압의 능력을 헤아려 보면 우리의 장수들보다 낫다고 할 수 없으니 지금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이니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법정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던 유비는 그의 말을 받아들여 장수들을 이끌고 한중으로 진격했죠. 이후 한중에 위치한 정군산에 진을 세웠는데 이에 대응해 하후연 역시 진을 세우면서 두 군대는 서로 맞붙게 되죠. 때마침 유비와 법정은 조조군을 상대할 계책을 다 세워놓은 상태였고 그 시작은 바로 하후연 주둔지 동쪽에 주마곡을 지키고 있던 장압의 주둔지에서부터였습니다. 유비는 1만 명의 군사로 10개의 기습부대를 만들어 장압의 부대에 야간 습격을 가했고 장압 역시 이에 맞섰지만 진지의 불까지 질러대면서 공격하는 유비군에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본대인 하후연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장압의 그 지원 요청이 바로 법정의 진정한 노림수였습니다. 급한 보고를 받은 하후연은 바로 군사의 절반을 장압에게 지원해 주었고 정군산에 올라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법정은 마침내 이 작전의 진정한 목표를 공격하라는 신호를 보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한중방면 사령관인 하후연을 잡아 죽이고 조조군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법정의 신호를 보고 사너리에 매복해 있던 기습부대가 하후연을 향해 돌격했는데 이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은 바로 유비군의 히든카드인 황충이었죠. 황충이 이끄는 병사들은 여기저기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후연군을 공격하는 동시에 진지에 불을 지르며 파괴를 시작했고 하후연은 그런 황충을 맞상대하기 위해 직접 출진했지만 처절한 전투 끝에 결국 황충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정군산 전투는 총나라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고 하후연의 전사 소식을 들은 조조는 직접 한중으로 출진해 유비와 한중공방전을 벌이지만 그마저도 유비의 승리로 끝나면서 한중을 차지한 유비는 한중왕에 오르고 법정은 그 공을 인정받아 상서령으로 승진을 하게 되죠. 법정은 한중공방전이 끝난 지 1년 만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는 유비가 살아있을 때 신하들 중 유일하게 시호를 받은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법정보다 1년 먼저 죽은 관우조차 유비가 살아있을 때 시호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니 유비가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총나라에서 제갈량, 법정과 함께 유비군 최고의 책사로 꼽히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거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하는 비운의 책사 방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몇몇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방통은 제갈량과 더불어 와룡봉추라 평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 유비의 밑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면서 과대평가를 받은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는 대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사를 쓴 진수는 당대의 방통이 제갈량급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 과대평가가 아니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왜냐면 진수가 쓴 정사에서는 방통 법정 둘만으로 책 한 권을 이룰 만큼 생각보다 방통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방통의 후예를 법정이라고 보았을 만큼 둘의 능력이 비슷했다는 평을 내리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법정이 45세의 죽음을 맞았고 방통은 그보다 더 어린 36세의 나이로 전사했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만약 이들과 유비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어쩌면 삼국지의 판도가 변하지 않았을까 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방통은 유표가 다스리던 남군에서 공조라는 직책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늘 하급 관리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장점만을 지나칠 정도로 칭찬하고 단점을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관리들을 칭찬하는 그를 보며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지금은 천하가 난세이기 때문에 일단 장점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데려다 써야 일단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 설령 절반이 축정이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절반은 건질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적벽대전 이후 오나라가 남군을 차지하자 남군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던 방통은 남군 태수가 된 주유의 밑에서 일했으며 주유가 죽었을 때 방통은 그의 상여를 운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장례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던 때이기 때문에 오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주유의 장례식에서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 방통의 지위나 명성이 상당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후 유비가 형주를 다스리게 되면서 남군이 유비의 소유가 되자 방통은 본의 아니게 유표에서 손꼽 거쳐 유비를 섬기게 되었죠. 유비는 방통을 종사로 삼고 계양군 뇌양현의 현령을 맡게 했는데 방통이 현의 일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자 그를 면직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연희에서 나온 것처럼 유비가 방통을 무시해서 시골 현령으로 임명시켰고 그런 유비에게 반발한 방통이 그냥 놀고 먹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죠. 사실 그때까지 유비는 방통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본 적 없는 사이였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령직조차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는 방통을 보고는 방통이 과대평가를 받은 인물이었다고 여기며 그냥 그를 잘라버린 듯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오해 장수 노숙이 유비에게 편지를 보내서 방통은 겨우 백리 정도의 고을을 다스리는데 쓸만한 재주가 아니며 최소한 치중이나 별가 등의 임무를 맡겨야 그 재능을 보일 것이라 조언했죠. 치중은 간단히 설명해서 주를 다스리는 주목의 보좌관 중 두 번째 서열에 해당하는 직책이고 별가는 첫 번째 서열이었습니다. 즉 방통은 형주목 유비의 부하들 중에서 첫째나 둘째가는 자리를 받을 만한 인재라는 뜻이었죠. 게다가 제갈량까지 나서서 방통을 추천하자 유비 또한 방통을 만나 제대로 된 얘기를 나누어 보았고 그제서야 방통의 재능을 알게 된 유비는 그를 제갈량 못지않게 여기며 방통을 군사중랑장으로 삼아 모든 면에서 제갈량과 같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유비가 총나라를 정벌하게 될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바로 방통의 설득에 넘어갔기 때문이었죠. 방통은 관리 생활을 하는 내내 행정 업무만 맡았지만 유비를 수행하면서부터는 계책을 내는 책사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방통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평소 화끈하고도 직선적인 그의 성격대로 계책들이 하나같이 몹시 급진적인 것들이었다고 하죠. 때문에 훗날 제갈량이 촉보다 강대한 위를 상대로 북벌을 떠났을 때 너무 안정적으로만 군대를 운용하면서 실패했다고 보는 의견들도 많은데 만약 이때 방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촉으로 들어선 유비에게 방통은 세 가지의 계책을 내놓았는데 정예 병사들을 뽑아 곧바로 성도를 습격하자는 상책과 유장의 부하인 양회와 고패를 먼저 제거하고 주위를 평정하자는 중책 그리고 이대로 병사들을 물려 형주로 돌아간다는 하책이었습니다. 방통은 최단 시간 안에 적의 우두머리를 칠 수 있는 상책이 가장 효율적인 계책이라며 추천했지만 유비가 선택한 것은 바로 중책이었죠. 본래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던 유비는 처음부터 급하게 유장을 공격할 마음이 없었으며 그보다는 시간을 들여가며 천천히 익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촉에 들어왔으면서도 막상 장로를 공격하는 대신 오히려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풀면서 익주 사람들을 천천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죠. 비록 느리기는 하지만 그만큼 뒤탈이 없고 안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방통의 성향은 주군인 유비와 정반대였죠. 그는 일단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확실한 성과를 내기만 하면 그 후에 뒤따라오는 부작용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유비가 보기에 방통처럼 과격한 방식은 당장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오히려 손해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양회와 고패의 목을 베고 성도로 향한 유비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진격하던 유비군이 광안군의 낙성을 포위했을 때 방통은 군사를 직접 이끌고 성을 공격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으면서 3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연희에서는 낙봉파라는 곳에서 장임이 숨겨둔 복병에 화살에 맞으면서 방통이 죽은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낙봉파는 연희에서 창작된 지명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방통이 죽은 곳은 낙봉파가 아닌 낙성이며 장임은 유비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하다 이미 처형당한 상태였다고 하죠. 방통은 비록 자신의 의견이 주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항상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대범하게 들이밀었기 때문에 유비에게 있어 더욱 더 소중한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중한 성향의 제갈량과 급진적인 방통은 서로를 보조해줄 수 있는 좋은 조합이기도 했죠. 제갈량이 정석을 기반으로 한 완벽한 전략을 세우는 스타일이라면 방통은 그보다 훨씬 대담하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데 능했다고 합니다. 진수의 평에 따르면 방통은 순욱과 막상막하인 인재였다고 하죠. 그리고 법정은 정욱, 곽가에 비견된다는 평을 내렸으니 진수는 방통과 법정을 거의 동급의 재능이라고 본 것이지만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방통 쪽을 좀 더 높게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법정은 계책을 잘 짜내는 모사로서 인정한 것이고 방통은 순욱처럼 나라 전체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신의 자격을 갖췄다고 본 것이니 와룡과 봉추라는 비유처럼 제갈량과 방통 두 사람은 서로 비교했을 때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천하의 기재였던 셈이죠. 촉을 정벌할 당시 방통이 유비에게 올렸던 계책들은 하나같이 매우 뛰어난 것들로 유장과 유비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유장을 사로잡아야 한다든지 또는 정예병을 뽑아 수도를 급습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공법을 주로 사용했던 제갈량과는 다른 병법 운용이기 때문에 방통은 유비가 죽은 후 총나라에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죠. 제갈량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하며 안에서 나라를 다스리면 방통이 군사들을 이끌고 기발한 계책을 세워 적들을 무찌르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조합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인데요. 실제 정사에서도 제갈량은 행정 능력이 대단하지만 군사적 실무 능력은 방통, 법정 등의 인물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 둘이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은 제갈량이 맡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책략과 첩보를 통해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방통의 조합은 분명 총나라의 북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되죠. 게다가 법정과 제갈량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은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은데, 만약 그들의 많은 업무를 방통이 나눠줄 수 있었다면 법정과 제갈량이 조금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제갈량의 경우 병사들을 다스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사마이와는 달리 그는 총나라의 내정까지 떠맡으면서 치러야 할 업무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하죠. 총나라의 작은 인프라로 훨씬 강대한 위나라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제갈량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갈아넣은 끝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면서 죽은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만약 방통이 계속 살아서 제갈량과 함께 이후 촉한의 북벌을 이끌었다면 어땠을지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단지 가정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 방통은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그의 재능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가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던 천재였음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촉서 후주전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승상에게 정치를 맡겼을 때는 도리를 따르는 군주였지만 환관에게 미혹되었을 때는 어리석은 군주였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흰색 실은 일정한 색깔이 없고 물들여질 뿐이다. 이는 바로 삼국지 유비의 아들 유선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는 아주 지독한 암군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총명한 군주도 아니었으며 신하가 능력이 뛰어날 때는 그나마 괜찮은 군주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암군의 모습을 다분히 보여줬던 인물이죠. 현재도 중국 속담이나 중국어에서는 바보나 멍청이와 같이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유선의 아명인 아두를 쓰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그는 암군 중의 암군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촉한의 마지막 황제인 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유비와 소열왕후 감시의 아들로 태어났죠. 유선이 불과 1살의 나이였을 때 조조는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유비가 있던 형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유비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는데요. 혼란스러운 틈에 유비의 아내였던 간부인과 미부인 그리고 유선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유선은 조조군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조운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죠.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사건에 추가로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조운이 유선을 구해서 유비에게 가니 유비가 유선을 바닥에 던지며 아이 하나 때문에 하마터면 훌륭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 라는 말을 해서 조운이 감격에 또 감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유비가 유선을 바닥에 내던지는 바람에 그가 멍청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라서 실제 정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후 유선이 어릴 땐 손부인의 손에 이끌려 오나라로 건너갈 뻔했지만 이때도 조운이 나타나 그를 구해주기도 했죠. 이후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을 땐 유선은 세자로 책봉되었고 221년에 유비가 소열제로 즉위하자 그는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오나라를 공격해 들어갔던 이릉전투 때는 혼자 수도인 성도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때 황원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는 자신의 친위병을 파견해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죠. 그렇게 무난한 삶을 살다 223년 마침내 유선은 17세의 나이로 촉한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모든 내외 정치는 모두 승상이던 제갈량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의례적인 일만 맡고 있었죠. 그리고 재위기간 내내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하고 여러 차례 북벌을 감행했을 때도 모든 걸 제갈량에게 맡긴 채 유선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34년에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장환, 비, 동윤 등의 능신에게 국정을 맡겼으며 군사에 관련된 일은 강유가 도맡아 해오고 있었죠. 이후 장환과 동윤이 죽고 훗날 비이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스스로 정치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관, 황호를 총애하기 시작하면서 사치스럽고 향락을 즐기기 시작했죠. 심지어 그가 이런 태도를 보이자 동생이던 유영이 황호를 비판하며 그를 멀리하라고 조언했지만 오히려 유선은 동생인 유영을 멀리하기까지 했습니다. 258년이 되자 아예 황호가 모든 정사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는데요. 황호는 자신을 비판하던 강유를 제거하기 위해 강유가 여러 번 북벌을 실패하면서 나라가 재정이 나빠졌다는 걸 이유로 삼아 강유의 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은 강유의 직책을 유지하게 해주었죠. 당시 총나라에는 강유를 대체할 만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장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유는 자신이 해임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262년 다시 북벌을 감행했지만 실패하자 수도인 성도나 검각을 내버려두고 답중이라는 곳에 짱박혀 주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에 위나라에서는
촉이 의지하는 인물은 강유밖에 없는데 그가 답중에 주둔하고 있는 틈을 타 지금 공격하면 절반의 힘으로 2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263년 5월에 촉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강유는 유선에게 장익과 요하를 보내 양안 관구와 은평 교두를 나누어 지키게 하여 적의 공격을 미연에 방비해야 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죠. 하지만 이미 강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유선은 점괘가 좋지 않게 나왔다며 강유의 요청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강유의 우려대로 등에는 은평 방면으로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 작전은 성공해 촉의 수도인 성도의 코앞까지 와버린 것이죠. 당시 성도에는 최소한의 수비대만 남아있었기에 등해가 이끌고 온 군사들을 막아낼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유선은 신하들을 모아 상의했지만 등해군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없고 오나라로 도망가자, 남쪽으로 도망가자라는 주장만 해댔죠. 심지어 초조라는 인물은 그냥 지금 위나라에 항복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신하들은 우리가 그동안 위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항복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초주는 오나라가 항복하지 않았으니 우리를 잘 대우해 줄 것입니다. 만약 남쪽으로 도망가면 반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게 되면 큰 화를 입을 것이고 오나라로 가봤자 나중에 오나라가 항복해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더 나쁜 대우를 받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른 항복하면 자기와 토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며 유선을 계속 재촉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결사항전을 하면서 강유에게 지원을 요청하자고 주장하는 신하는 유선의 아들 유심을 비롯해 고작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총나라는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도망치거나 항복하자는 의견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유선은 등해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북지왕 유심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항전을 주장했지만 항복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항복 편지를 등해에게 보냈으며 등해군이 성도 북쪽의 모습을 보이자 유선은 몸을 묶고 관을 등해 맨모습으로 등해의 진영을 찾아가 항복했죠. 그렇게 유비와 관우, 장비, 조운 등 여러 장수들과 제갈량, 법정, 장환, 비이 등이 죽을 고생을 하며 이룩한 총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후 종해와 강유가 반란을 실패하자 유선은 낙양으로 이송되었고 그를 따르는 신하는 극정을 비롯해 몇 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유선은 유조 안락현에서 안락공에 봉해져 안락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훗날 사마소는 과거 총나라의 신하들과 유선을 불러 연애를 베풀었는데요. 사마소는 유선과 신하들을 위해 옛 촉한의 춤과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하죠. 그러자 과거 촉한의 신하들은 모두 슬퍼했던 반면 유선은 굉장히 기뻐하고 웃으며 가물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소는 유선에게 옛날 촉의 생활이 그립지 않소? 라고 묻자 유선은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니 촉에서의 생활이 조금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러자 사마소는 어처구니가 없던 나머지 가충에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정할 수 있는가? 제갈량이 살아있었더라도 멸망을 피하긴 힘들었을 텐데 강유가 어찌 멸망을 막아낼 수 있었겠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유선의 신하이던 극정이 유선에게 혹시 사마소가 다음에 또 묻는다면 좀 슬픈 척이라도 하라며 귀띔해줬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마소가 연애를 베풀면서 촉이 생각나지 않소? 라고 유선에게 또다시 물었는데 유선은 극정이 시키는 대로 슬픈 척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연기를 하려고 해도 전혀 슬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마소가 극정이 시키던가요? 라고 묻자 유선은 깜짝 놀라며 사마소를 쳐다보더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함께 연애를 즐기고 있던 사람들은 다들 빵 터져 웃음바다가 되었는데 이때 유선도 함께 웃으며 계속 신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마소는 다시는 유선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그는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다가 271년에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국지 정사보다 삼국지 연의를 많이 읽은 촉바인 우리로서는 유선의 이런 태도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으며 바보에다가 멍청함의 끝판왕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유선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 외에도 긍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낙불사촉의 일화에서 유선은 사마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연기를 한 일종의 훌륭한 처세술을 보여준 것이라는 주장이 있죠. 만약 유선이 눈물 흘리며 총나라가 그립다고 했다면 사마소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을 것이며 사마소는 대낮에 황제를 시해했던 잔인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가 제거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폭군이나 암군들은 그들이 직접 골 때리는 짓을 해댔던 반면 유선은 잘한 것도 없지만 잘못한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며 유선 자체가 굉장히 착해서 제갈량이 죽은 후 이막이라는 사람이 제갈량을 비방하자 크게 노하며 즉시 이막을 하옥하고 처형했는데 이는 유선이 화낸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군주가 신하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권력을 맡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비의 유지를 그대로 잘 이어 남겨준 인재들을 잘 썼고 이후 제갈량이 정해준 그의 후임들 역시 중용하여 오랜 기간 총나라를 유지했던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 총나라가 망하기 전에 유선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는 어쩌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주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형편없고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하기도 힘든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던 것 같네요. 현명한 재상이 있을 때는 그에게 모든 국정을 맡겨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가만히 있었고 나라가 망한 뒤에는 굉장히 처신을 잘해서 평생 평안한 삶을 살다 갔던 유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